바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입니다. 거친 독단의 1년이었다. 거침없는 소신의 1년이었다라는 평가로 이렇게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정치 외교학과 출신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저는 플러스 100점으로 가겠습니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또 놓쳤던 뉴스들 저희가 모아 맛보는 시간입니다. 취재중 진담 네. 시즌2 여러분과 함께라 더욱 즐거운 있었어. 우리는요 MC 허잼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김로연 작가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작가님, 네. 제 옆에는 또 너무 잘생겨진 그러니까 오늘따라 깔끔하게 제가- 하고 오셔가지고. 네, 오셨잖아요. 네, 누군가요? 우리의 휘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수신료 인상의 미랄 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전북현대 방송 때부터 네. 이렇게 선글라스 말고 그니까. 이 안경으로 그윽한 눈빛을 점점 달라지고 계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쏘고 계셔가지고 네. 잘생겼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알고 명 있다. 있겠죠, 한 명. 한 명 정도 한 명. 가족이 아닐까 저희는 합리적 네. 의심을 좀 해보는데. 아무튼 네. 좀 정직한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한 2주 전 장염증세 이후 뭔가 좀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네, 사람이 있었나. 선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이 그런가 최우선입니다. 봐요. 여러분들 건강 네. 챙기시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에 플러스 저희가 또 맛있는 뉴스 맛보는 시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전주 시내의 한 도로, 차 한 대가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섭니다. 뒤이어 오는 SUV가 멈추지 않고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낸 차량의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은 교통경찰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도로에서 운전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사고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게 직위 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있는 만큼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종 비위로 도마 위에 오른 전북경찰. 경고를 받았음에도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10년이나 고물상을 운영한 경찰 간부가 해임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완주에서는 승마장 운영업체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경찰관도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이은 비위에 민생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교통경찰이 음주사고 경찰 비위 잇따라라는 KBS 보도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왔는데요. 경찰 공직기강 회의가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까, 휘 기자님? 이게 비위 법에 좀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좀 많이 이렇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도도 된 것 같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형사적 처벌이라든가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네. 나머지 두 건은 이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이제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북경찰이 최근에 전북형 자치경찰제 정책에 대해서 이게 너무 자치단체에 편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쓴소리를 내긴 했는데 네. 이런 목소리가 좀 존중받으려면 자체사고라든가 비위 행위가 있지 말아야죠. 동력이 좀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자발적인 좀 자정 노력이 반복되는 거지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저는. 실제로 휘 기자님은 출입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찰청이라든지 경찰서 뭐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의 뭐 모습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셨을 텐데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이런 기강회의가 나타나고 있는 아니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휘 기자님? 경찰청 이제 사회부 출입할 때는 뭐 이 건에 대해서 뭐 우리가 비중이 뭐 경중을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좀 더 나쁜 사건들이 많았죠. 이제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사건들에 대한 무마
청탁.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네. 그런 건가요? 경찰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맞아요. 음주운전은 해마다 계속 나오는 거 같고 음주 사고 네. 지난해인가요? 뭐 전직 뭐 경찰서장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사고를 저희도 했는데 다뤘던 적이 있죠. 네. 알고 봤더니 면허도 없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중요한 건 최근 상황은 이제 겸직이 좀 문제가 된 분이 네네네네. 있었으니까 그 네.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니까 네. 네.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사기관들은 고도의 그 청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북경찰청장님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의 나오나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몇몇 분들 빼고는 정말 열심히 그렇죠. 우리 그럼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뭐 떼약볕에서 정말 맞아요. 교통지도가도 하고 네. 계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정 능력 다시 한번 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전주시 의장 이딴 농지 매입에 농민단체 등 사퇴 요구. 농민단체 또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작가님. 이게 이제 우리 KBS 전주에서 야심차게 보도를 하셨습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의 일이 이번만이 또 처음은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죠. 그 의혹이 이전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깊게 파고들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전북이나 세종에 농지나 임야를 이렇게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도는 이렇게 나왔지만 네네네. 본인은 전주시장 조경 등의 목적이었다라는 해명도 사실 같이 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뭐라고 할까 양쪽의 입장도 같이 잘 담아 주셨더라고요. 네. 소유자가 이게 원래는 농사를 지으려면 직접,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을 공직자가 위반을 했다. 뭐 왜냐하면 또 지키지 농사를 않았다. 직접 지어야 요즘에 네. 직불금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네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다들 농사 짓고 그러세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의장은 가족이 건설이나 조경업을 하다 보니 네. 다 이렇게 매입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와, 또 4가지 저희 체크 포인트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는 농업산업진흥지구라든가 절대 농지 같은 경우는 1년, 연 90일 이상 이제 그 농작물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뭐 이런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농지를 취득을 했느냐. 그러니까 취득 자격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네. 또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농지지만 향후에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 개발 수익이 그렇죠. 재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예,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 투자, 특혜 의혹이 될 수 있다. 이게 네네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로서 돈이 많다 적다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네.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이 정치인, 공직자의 역할이 좀 개입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현재는 또 시민과 국민 감정과 정서법에 위반됐죠. 아. 제가 볼 때는 입법은 안 되는데 이게 아니, 국민정서법. 불법적이진 않지만 편법 의혹이나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4가지를 그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전주 경륜장이라는 곳이 이제 자전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자전거 네. 경기를 하는 곳인데 전주대 바로 옆에 있어요. 맞습니다. 전주가 비교적 이제 도심 조성에 있어서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주 경륜장 부지 자체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경륜장도 꽤나 오래됐죠. 그렇죠. 거기가. 그 네. 이전하고 그곳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여론도 있고 일부 뭐 해당 이기동 의장은 아니지만 그 시의원들도 그 전주 경륜장 부지 인근을 좀 개발하거나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정말로 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 부동산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돈을 벌어요. 아, 그러니까 예.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장모의 어떤 개발 사업
관련한 특혜 시비도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통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이라든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전주 경륜장 부지의 앞으로 개발 상황에 따라서 과연 정말로 이게 순수하게 땅을 매입했느냐, 장기적으로 이런 개발 호재를 계획하고 투자를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나중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 공직자의 자산 형성 과정이 네.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공직자라 함은 정보력과 그 지위가 일반 시민들과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의혹 제기 수준이고 네, 정확한 해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시민단체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이 부동산, 특히나 자산 형성의 투명성은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오늘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인데요. 전주 부동산 스터디하자. 억대 투자 사기에 전주 시민들 피눈물이라는 기사를 저희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슨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요, 이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저도 이런 거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30대 A씨가 전주 지역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한 초대 링크를 받습니다. 이 초대된 채팅방에 들어가니까 부동산은 첫 번째가 자금 확보다 라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투자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수익률을 공개를 하면서 유혹을 하죠. 여기서 A씨가 혹해서 하루아침에 300만 원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0대 B씨도요, 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감나무골,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지 입주권을 양도받기로 했다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최근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주 지역에서 이런 사기 행태, 또 사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부동산 관심 많으실까요?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하면 여기 전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거기도 가입했거든요. 가입해 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여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예, 피해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네네네.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가입해서 보게 된 이유가 나름의 여론 형성이 돼요. 어허. 그 카페 안에서 네네네. 상당히 많은 여론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뉴스 보듯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을 뉴스보다 더 하고 많이 있나. 본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정보도 많지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외에 다른 정보도 같이 부동산뿐만 취득을 아니라 이 하기도 하고. 전주 혹은 전라북도 내의 어떤 네. 그 동향들에 네. 대한 이야기들도 사랑방이지, 사랑방.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게 되죠. 휘 기자님, 네. 부동산, 전주 부동산 이런 피해 사례 어떻게 보십니까?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게 어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좀 잘 정책을 좀 짜줬으면 좋겠고요. 이 리딩방이자라고 하죠. 리딩방, 네, 소위 주식이든 리딩방이라고 코인이든 하죠. 뭐 네. 이런 네. 투자 수익 실현 가능성이 적으니까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쉽게 버는 돈 네.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휘 기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요즘 이 타겟층이 되는 친구들이 거의 20, 30대가 또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는데 본인이 조금이나마 더 재테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리딩방에 들어가서 소액을 처음에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몇 번은 또 벌다가 벌어들이거든, 그러다가 처음에는요. 목돈을 들여가지고 큰일을 맞아요.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빨리 제3금융중심지 지정돼가지고 그거 오늘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금융중심지가 교육의 기능도 같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교육. 예금, 네, 저축, 대출, 맞아요. 투자 이 교육이 빠져 있다고. 금융중심과 관련한 교육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필요하다.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 이렇게 그거 어떻게 생각됩니다. 하죠? 왜 어디 투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매주 휘 기자님의 이런 날카로운 너무 좋아, 촌철 매력적이야. 살인 같은 비평을 네. 들으니까 네. 조만간 진짜 정치계로 제가 좀 누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분을요? 네. 좀 반하고 있다. 이게 큰일 났네 이게. 땅이 없어 땅이. 땅이 없다.
취재 중 진담에만 있는 그 코너. 그래서 그게 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네, 매불쇼에는 정영진과 최욱이 있다면 우리 KBS에는 MC 허재민과 휘 기자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한껏 밝아졌고요. 우리 휘 기자님의 미소도 네, 한껏 밝아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는 요즘 장염 때문에 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번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한층 더 밝아진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저의 이제 또래분들이 범 또래분들이 오늘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기뻐요. 즐거워요. 어떤 분들을 모셨길래 이렇게 말이 많냐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시 병당협위원장 정선화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전주지병 정선화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예, 제 옆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선한이 전라북도 도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원 서은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저희가 던질 텐데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정당 하겠습니다. 소속이긴 한데 네. 개인적 발언하세요. 아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패널분들이 지역구가 또 같네요. 네, 전주시 병이죠. 네, 전주시 병. 네. 네, 뭐 한 분은 도의원이고 한 분은 또 당협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이분들이 또 팽팽하게 또 싸우지 말라 해도 싸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정치 입문 계기가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정선화 위원장님, 정치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어허. 그때 토론 수업을 하면서 정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그때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프랑스는 양당제를 채택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양당제를 체제는 갈 수는 있지만 거의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양당제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로 내려와서 전라북도 안을 봐봐요. 양당제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일당 체제라고 해야죠. 이 속에서 그러면 힘이라도 한번 실어주자 해서 처음에 그냥 당원 가입해서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가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하다 보니까 청년으로서 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또 그런 대변인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합류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당원 가입을 했었고요. 전 아예 뛰어들었던 거는 이제 그때부터였죠. 본격적으로. 그 전에, 네,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은 선한이 의원님도 네,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자부심 있게 얘기합니다. 정치 외교학과 출신의 정치학 석사하고요. 박사 수료하면서 이제 저는 정치학도로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뭐가 또 문제 혹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느꼈던 점이 좀 있었다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도 보면 교수님 이선이 장갑차 사고가 있었거나 그게 저의 딱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2002년에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집회를 거의 다 나갔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뭐 중고등학교 활동도 다 신문 편집부나 교직 편집부 하면서 이런 이슈나 이런 거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히 해서 원래는 출마를 제안받았을 때는 내가 정치할 자격이 되나?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 이런 정치 외면학과처럼 학과를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관심이 생각보다 많고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아, 좋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친 독단의 1년이었다. 혹은 거침없는 소신의 1년이었다라는 평가로 이렇게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내리실지 궁금해집니다. 선한 의원님 몇 점?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마이너스 100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안에 성과 플러스 또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 플러스 또 전라북도도 더 챙겨주자 하는 마음 플러스에 95점에 나머지 5점은 또 전북 사람들의 마음까지 안아달라는 의미로 5점을 남겨두었는데 네.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플러스 100점으로 가겠습니다. 김 기자님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아니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 알아서 진행 잘해. 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왜 기자님. 한 분은 플러스 100점, 한 분은 마이너스 100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빵점입니다. 평균 점수가 만나는 지점이 빵점인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화해하겠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선화 위원장님부터 100점을 주신 이유
있다면요? 일단 먼저 요 근래 제일 핫 이슈로 됐던 한미 방문. 네. 저 먼저 외교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외교 부분이 부분을 큽니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부정평가에서도 외교가 나오긴 했지만 긍정평가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외교가 나왔었거든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해온 성과라고 보면 세계 두 번째 국빈 방문을 했어요. 네. 또 첫 번째 하버드 초청 연설, 또 워싱턴 선언문, 핵 협의 그룹 설립과 핵 문서 채택, 또 핵 잠수함 전개 강화와 가시성 증대, 또 넷플릭스나 코닉에서 또 우리가 7조 9천억 원을 또 투자 유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또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바이오기기 이런 수출 등에 관련된 23건, 또 배터리 산업이나 AI 산업 분야에서 또 13건, 네. 또 에너지 이런 13건, 컨텐츠 1건, 이게 총 MOU 체결을 50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큰 성과가 아닐 수 있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뭐 많은 성과로 그렇게 지표로 나타내면 많은 성과라고 하지만 사실상 MOU는 입에서 입으로 왔다 가는 마우스 약속일 뿐이다. 허울뿐인 뭐 조약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많은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서 뚫고 나가느냐죠. 지금으로 입으로 간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넷플릭스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6만 8천여 개의 그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또 한국 콘텐츠 문화 산업에도 뭐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또 뭐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부정을 한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발목을 잡는다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교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좀 주셨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좀 어때요? 총리가 방한을 했잖아요. 네. 2달 만에. 이걸로 인해서 또 약간 여론조사에서도 긍정평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면만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가 대표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좀. 네. 일단 외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선한이 의원님도 마이너스 100점을 준 이유를 총평을 네네. 한번 해주시고. 근데 극명할 것 같아요. 네. 극명. 네. 지금 왜냐면 시대를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69시간 노동시간 나올 때마다 이게 뭐지 지금 우리가 주 4일 4.5일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일본과의 외교 네.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고 거기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지금 시찰 나가는 것도 문제고요. 양국관리법에 이어 최근에 간호법까지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실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도민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사실 점수를 어떻게 줄까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어떠한 정책이 나가야 되는 방향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얘기하고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빨리 내가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불안감이 좀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가서 뭐 술 드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술 제일 잘 먹냐고 물어보고 그거를 보도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그런 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69시간 노동계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 그래도 뭐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야를 대표한 지역을 대표한 두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 하나씩만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뽑아주시자면요. 가장 잘한 건 만나이고요. 만나이 적용. 네. 국민의 전 국민, 좀 네.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 그거는 정말 네, 만나이 이거를 통일시킨 것도 엄청나게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또 간편화, 간소화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네, 네, 만나이 그리고 좋습니다.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일 외교 자체가 너무 굴욕적으로 됐던 외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평가하는 한일 굴종 외교라는 표현, 네, 또 했습니다. 하나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한 거 뭐 있을까요? 도어 스태핑 참 재밌게 잘 봤다.
아니 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실 분들이 알겠죠. 언론과의 과감한 스킨십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좋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첫 시도 자체는 처음은 신선했죠. 자, 우리 정선화 위원장님 가장 잘한 점과 가장 못했던 점 하나씩만 좀 뽑아보자면요. 잘했던 거 청와대 개방으로 탈권위를 했어요. 아, 청와대를 개방했다. 청와대를 옮긴다는 거는 이거는 그 전 정부에서도 나왔던 또 공약이기도 했었죠. 네네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켰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네. 또 이번에는 1,000원의 아침밥으로 청년들의 민생을 챙기지 않았나. 저는 이것도 칭찬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못했던 거는 네. 뭐 부정평가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와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지가 두 가지 생각이에요. 저는. 네네네. 왜냐 그게 없어졌을 때 왜 없어졌습니까? 왜 중단됐어요? 다 아시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그게 기자의 본분입니까, 기자님? 이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가 취지 자체가 국민의 궁금함과 알 권리를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가는 게 취지였는데 그거를 방해한 것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고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당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시각차가 뚜렷하네요. 뚜렷해요. 네. 그리고 외교 자체도 양국 간 아무튼 두 나라 세 나라 간 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도 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청와대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실 이전이죠. 대통령실 이전이죠.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공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있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처음에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실로 이전을 한다는 공약을 냈었을 때도 안 지켰으면 만약에 왜 안 지켰냐 공약인데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옮긴 거에 대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뭐 예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경기도청 옮길 때 예산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게 큰 대통령실을 옮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뭐 돈을 다 쏘아붙였니 뭐 어쩌니 이 정도의 그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옮기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안이라든지 사실상 도청 같은 부분도 뭐 청와대에선 걱정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 용산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게 곧 균열을 만들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그건 잘 이제 점점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를 했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사를 하면 고칠 부분이 있고 또 새로 고쳐야 되는 거 그냥 쓰는 거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집을 이사가 들어오는데 대통령실을 옮겨갔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보완이 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안 들어가신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할 수 있어요. 공약이면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전이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실 그때 저희 막 난방비 포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서민 경제가 힘들었었고 홍수로 갑자기 그 물난리도 있고 여러모로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뭐 용역도 해보고 또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점검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옮긴 형태가 저는 너무 혼란을 많이 초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걸 급하게 할 일이었나? 그렇게 난리였는데?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분 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노동 분야에 관련된 또 일련의 평가가 어떨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성노조를 잘 대처를 했다라는 평가, 이 노동 쪽에서도 노동개혁이 이 대통령실의 어떤 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노동자에 대한 어떤 존중이 사라지고 소통이 사라졌다. 그리고 69시간제 노동시간 개혁은 이것은 정말 MZ세대들에게 폭탄을 돌리는 격이다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노동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근로. 그러니까 다시 이전에는 근로로 좀 돌아가기도 했고 네. 전반적으로 사실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분야까지 다 친기업주의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탄소 중립 같은 경우도 나 내임기 때는 못 하니까 이제 내임기 끝나고 탄소 중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네. 결국에는 이 노동 시간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고 나서 뭐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다 하고 급하게 또 접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충분히 논의돼서 뭔가의 정책이나 공약들이 이행하는 과정들이 있는가. 뭘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우리가 노동시간이나 여러 가지 단축하고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는 노동자 중심 활동들을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흐름에서 아주 급박하게 이 흐름을 바꾸려고 했다면 충분히 공론화되는 과정들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이 더 저는 문제라고 봐요. 69시간뿐만 아니라 노동계 강성노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조와의 어떤 선긋기 아니면은 정말 뭐 탄압이라는 표현까지 언론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조 보십니까?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법이고 투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프랑스에서 유학하셨다고 하시니까 프랑스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집회하고 투쟁하니까 그리고 그런 투쟁에 있어서 그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문화, 응원해주는 문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미 강성노조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깔고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조가 집회할 자유도 있고 자신의 어떠한 노동 권익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표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이 강성노조에 대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표가 높은 것도 되게 좀 슬프긴 했어요, 솔직하게. 지금 69시간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69시간이라는 거를 속으로 봤을 때 주 69시간이라고 하면 주 안에 일주일 안에 69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볍게. 네. 이 안에 자세한 사항들을 들어가 보면 일주일 안에 69시간 이상을 썼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휴가를 3일 받을 거를 6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몰아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주 69시간에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안에 내부 사항을 보면 절대 노동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 연차도 못 쓰고 있습니다. 강성노조라는 단어가 그 단어도 슬프다고 했는데 이 단어가 강성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을까요? 이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조가 구호는 반미를 외치고 반미 투쟁이 무슨 상관입니까? 차라리 69시간을 이해 못해서 69시간에 말도 안 돼. 그걸로 69시간 말도 안 되로 구호를 외쳤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엊그저께도 1박 2일 노숙 집회 했습니다. 16일, 17일. 어땠어요? 신문 보셨어요? 술판이 벌어지고 지나간 사람한테 욕설을 하고 차가 막히고 이런데 누구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 응원을 해줍니까? 프랑스요 시위합니다. 권리 주장하고 투쟁해요. 한데 이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국민들의 반 이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안 해요. 안 하고 그러면은 성명서로 대신하고 계속 국민들을 설득해서 투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이 안 된 위치에서 투쟁을 한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투쟁이고 노동자를 위한 투쟁입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노동 분야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저는 두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두 분이 내가 볼 때는 네. 덕진에서 좀 자주 싸웠으면 좋겠다. 덕분에서 왜 재밌어요? 재밌네. 아니 조금 더 판. 저는 되게 순해요. 저 잘 이러다 싸우는 나갈 때 거죠. 손잡고 나갈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손잡고 나가야지. 그러면 정치만 하시면 친해질 텐데. 경제 분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생 경제 중요하죠. 네, 대한민국 경제 위기다.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1년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속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지표로 봤을 때는 일단 부동산을 먼저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부동산이 그 전 정권 때 너무 치솟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잡는데 1년? 3배가 뛴 거를 내려놔?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해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해도 이거 못해요. 갈수록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안 그래도 은행에서 지금 이거 뭐 전북은행 얘기이기도 한데 전북은행에서 그 이자 대출 금리를 엄청 올리고 다른 기업에는 이율을 낮추고 정작 우리 그 도민들에게만 이율을 높여서 받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한동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그걸로 뭐 은행들이 성과금 잔치를 했다라는 뭐 그런 한동안 뉴스도 있었는데 이거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땐 같이 책임을 져라고 금융당국에 감사원을 조사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큼 경제 부분에서도 실상 전 정권에 비해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전 세계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만 올라가요? 이 세계적인 흐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출범 1년 민생 경제 우리 국내 국민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나아졌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나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코로나라는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갇혀져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기지개를 펴고 나오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제 출범 1년 초창기에 뭐 대선 공약률이라든지 100% 다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은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공약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자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협치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뭐 저도 사실은 뭐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해요. 경제를 살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여러모로 세계 경쟁이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당장 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아는데 최근에 이제 추경 예산 심사를 하고 작년에 본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정부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 민생 경제면 실제 서민들의 어려운 고충들의 예산이 좀 투자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작년 본 예산에 다 삭감했어요. 국비를 아예 내려주지 않았어요. 지역화폐도 원래는 안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초등학생들 돌봄교실에 간식을 과일로 주는 사업도 폐지했어요. 전 좀 이거는 속상했던 게 산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을 하는 것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사실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는 그런 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내가 어디 다니는 이동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체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건 뭐 그래 경제 살릴 수 없다고 쳐. 하지만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 투여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그게 다 약자나 임산부, 성소년 아동 이런 쪽인 거예요. 이런 쪽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분위기는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난방비 폭탄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전기요금도 인상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래 한전 적자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저는 이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되는지 그래야 경제적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극명하게 뭐 두 분의 뭐 시각 차이를 좀 볼 수 있었고 네. 뭐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최근 여론조사에 뭐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한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당층이 좀 많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진짜 무당층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정치 분노, 뭐 혐오를 떠나서 이제 무관심으로 가는 길이다라고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위에서는 싸움까지도 막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염증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필요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무관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양 정당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혐오를 넘어서는 무관심이 맞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 두 정당이 모두 못하고 있는데 대한정당마저도 없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는 약간 제가 주변에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도 녹색당, 정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지지 자체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싸우는 당인 거고 다른 정당은 목소리조차 못 내는 정당이 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 자체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무당층으로 가는 경향이 생기겠죠. 근데 이거는 저는 전반적으로 정치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하는 자정의 노력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 그 전주의 민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 국회의원제 선거 다 관심 있게 보셨죠? 네. 네. 뭐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단계가 나가긴 했지만 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하지 않은 지역이 네. 된 거고요.
이번에 또 국민의힘은 나왔지만 대통령 선거보다 힘든 표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진보당이 사실 원내가 되면서 강성희 의원 다음 총선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겠구나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서. 민주당도 다음 총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총선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특히나 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지역 내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의 효과를 낼 것인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게 민주당이 이제 이런 재선거를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였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반성하는 자세로 했다는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사실 좋은 후보를 찾아서 내는 게 그게 사실 민심을 얻는 행위일 거고, 그런 과정들이 잘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총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노리는 전략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같이 달리기 하는데 저쪽이 넘어지길 바라면서 뛸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 안에 민주당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잘 고민하여서 총선을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도 총선 전략, 우리 지역에서의 총선 전략 뭐 어렵겠지만 또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이시다 보니까. 진정성 있지 않으면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 네. 오랜 시간 너무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호남에서는 살짝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그런 전라북도 현안들에 대한 이제 협의 중인 거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행되고 있는 걸 이게 성과로 내주고 또 우리는 진정성 있게 뛰고 이런 방법밖에 없지. 우리가 뭐 국민의힘을 밀어주세요, 지금 여당이니까 얘기해? 안 먹혀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물론 전라북도가 발전을 하고 나아가려면 도민들의 염원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 그 전북 특별자치도도 정은천 의원님, 그다음에 한병도 도당위원장, 김관영 도지사까지 합세를 해서 협치로 해서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새만금 유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같이 협치한 굉장히 좋은 예라고 봐요. 그게 여당이니까 그래도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협치의 중심, 그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마하세요? 총선 다가온 총선에서? 네, 공천을 받게 되면은 출마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열심히 잘 뛰시고요. 그 윤석열 정부 전반적으로 1년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짚어봤는데 허잼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두 분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고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지는 몰랐는데,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시간 내서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 왔습니다. 저희 코너에만 있는 제보 받는 코너죠. 결혼, 부고, 행사, 모임, 각종 홍보 모두 오케이입니다. 제보 방법은요, 밑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번 주 우리 지역 정보입니다. 자, KBS 전국 노래자랑이 우리 지역 군산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6월 13일 날 녹화고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각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예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군 팔도 장터 관광열차 이름하야 부안으로 옵니다. 22일 특별열차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부안군은 부안문화재단 상권 활성화 추진단 그리고 코레일과 함께 부산 마실 상권을 또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인데요. 오는 20일 하루만 출발하는 부안으로 특별 열차는요, 청량리역을 출발해서 영등포, 수원, 평택, 천안, 서대전을 거쳐서 익산역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또 부안 여행도 한번 기차 여행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고창군 로컬 잡센터 농가 일손도울 농활 원정대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농활 원정대 고창으로 모여라 신청 대상은요, 민간단체, 부녀회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 소모임 등인데요. 이번 선발된 농활 원정대는 6월부터 12월 중 농활 원정대 농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요, 오늘 31일까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농촌 일손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여러분들께 저희가 깊이
떠서 매겨드리는 뉴스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뜻깊었습니다. 회 기자님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맛있는 뉴스 전달해드리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날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